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좀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다들 시원한 실내에서 지금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와 그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이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 포럼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포괄적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의제를 도출하고자 정의로운 전환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제2회인데요. 첫 번째는 지역 관련 주제였고 지금은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 현장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그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일자리 관련 의제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두 분의 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제 종합 토론을 맡아서 해주시고, 이후에 Q&A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사전 신청이나 저 설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일부만 좀 적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후 정의와 관련된 3차 포럼에 대한 좀 소개를 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 포럼마다 간단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진 않고 워밍업으로 그냥 소개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500명 대상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노조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노조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참여해 주셨고요. 그 다음 오늘 사전 신청하신 분 90명의 답변만 일단은 추려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데 이제 주황색이 노동자로 대표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일반 시민은 회색, 사전 참가자분들 노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그 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좀 긍정적 영향에 대한 기대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가 뭐 다 필요한 대응 대책이긴 한데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지금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의 좀 중요도를 강조하셨고, 우리 그 노동자 분들은 그 사회적 대화와 피해 최소화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셨고, 일반 시민들은 좀 일자리 전환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투자와 지원 확대에 대해서 좀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건 정의로운 전환 평가에 대해서 미흡하다가 제일 높긴 하지만 일반 시민은 뭐 잘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들어본 적 없다, 알지 못하다가 계속 그 정의로운 전환에서는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 회사나 사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여기 지금 참여자분들한테는 물어보진 않았고 일반 시민들하고 노동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좀 차이가 큽니다. 역시 그 노동자분들께서는 이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에 높게 두셨고, 그에 반해서 그 일반 시민은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관심이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의로운 전환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이 역시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인식이나 사회적 관심이나 제도 부족도 역시 적지 않고요. 그 우리가 이 포럼할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에 필요한 그 비용을 어떻게 세대 간 분담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 하얀색으로 표현하는 거 요번에 일반 시민하고 노동자분들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균등하게 분담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60%씩 나왔는데, 그 여기 검은색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거는 지난해 1차 때 했던 포럼 결과에서는 현 세대가 더 큰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게 절대 다수로, 그러니까 70% 이상이 나와서 큰 차이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관련 의견도 많아서 좀 정리했으니까 이건 다. 그러면 먼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님께서 탄소 중립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제를 한 1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오상봉입니다. 사실 그 발표 의뢰를 받고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거절을 하다가 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뭐,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뭐 탄수중립 정책을 하면서 세상이 금방 뭐 별일이 생길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당분간은 아주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뭐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긴 하네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19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2030년까지 비효율 대비 30% 감축한다는 로드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로드맵을 약간 개정을 했습니다. 감축 목표는 그대로 뒀지만 이제 해외에서 크레딧 사오는 비중을 줄이면서 국내 감축 비율을 좀 높이는 작업을 했었고 지금 이 보고서는 그런 맥락 하에서 작성이 된 겁니다. 뭐 그 이후에 2020년도에 비효율 대비 감축 목표를 갖다가 절대 수치로 전환하는 작업을 했고 2021년도에는 절대치 자체를 조금 상향 조정하는 발표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사실상 정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수 나왔지만 정책 변화는 사실상 거의 발견된 게 없습니다. 거의 전 영역에서. 말만 많지 거의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실 정책 사이드에서 별로 바뀐 게 없다. 뭐 정책이 바뀐 게 없는데 현실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적인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은 알아서 좀 더 움직이고는 있겠지만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더 크게 바뀌고 이런 측면은 거의 없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19년도에 제가 작성한 내용만 보더라도 의미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전원 부문만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는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화력발전 부분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이거는 석탄화력 폐쇄하고 LNG 발전 대체, 그다음에 LNG 발전 추가 건설 이쪽을 고려했을 때 화력발전 쪽에 전반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이걸 종합해 보면 약간은 부정적일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공정기술 도입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공정가스 도입의 경우에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데 뭐 그 규모는 이제 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효율 개선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은 많이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만 팸슨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근데 영향이 크진 않을 거다 어떻게 되든 뭐 전반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으로 전망이 되지만 뭐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 쪽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하고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건물 부분에서는 긍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리모델링이 다수 일어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효율 개선을 위해서 에너지 설비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통신 장비가 추가가 되는데 이런 측면도 지금 좀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2019년도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약간 좀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도 약간 일자리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하고는 조금은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송 부문 전반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예상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종합하자면 전원 부문하고 제조업 쪽에는 약간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건설 쪽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이 되고 수송 쪽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이 된다. 이후에는 약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요. 탄소중립 정책의 노동시장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뜯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탄소중립 정책이라는 거는 뭐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정책이죠. 근데 0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도록 정책 대상을 움직여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탄소중립 정책입니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건 정책 대상이 행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시장이라는 건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노동이 거래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리적인 공간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이 거래를 규율하는 제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탄소 중립 정책의 노동시장 영향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정책인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 대상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노동의 수요나 공급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 정부의 정책 대상 행동을 바꾸게 되면 노동 공급 사이드보다는 수요 사이드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그 수요 사이드 쪽의 영향은 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질적인 측면도 동시에 있는 것이죠. 온실가스 정책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동시장 영향 쪽을 보기 위해서 조금 나눠서 보게 되면 뭐 이거 말고도 더 정책들이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제 배출량 한도 규제, 옛날 같으면은 목표관리제이고 지금은 목표관리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 굉장히 보조적인 수단으로 지금 가 있는 거고, 주로 이제 배출권 거래제를 이야기합니다. 뭐 캡앤트레이드 방식이 사실상 배출량 한도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직접 규제하는 방식도 있죠. 그러니까 배출량 규제만 해도 캡을 씌워놓고 알아서 그 안에서 감축 수단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고, 심지어 이제 딴 데서 사올 수도 있도록 하지만, 직접 규제는 알아서 감축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 방법으로 이렇게 감축을 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제 감축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석탄화력 발전, 폐쇄, 축소,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제품 성능 과 관련된 규제,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규제는 통상적으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량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제품의 이용 과정에서 배출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규제를 하게 됩니다. 주로 자동차 연비 규제나 아니면 건축물 에너지 표준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실 간접 배출 말고는 거의 배출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자동차를 이용 과정에서 배출이 발생하고요. 건축물도 똑같죠. 건축물 제조 과정에서 물론 배출량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보다는 주로 건축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배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의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품 성능에 대한 규제가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원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자금 지원도 여기에는 같이 포함이 될 거고요. 뭐 이런 과정에서 어쨌거나 이제 감축 과정이 피해 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교육을 여는 그 중간쯤 어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감축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고, 피해 계층이 적절하게 노동시장 이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교육훈련 정책이 정부에서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 하에서 기업들은 감축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의 직접 규제에 대응해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그대로 이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기업들이 알아서 재량을 가지고 이제 감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축 활동을 할 거라고 적어 놓은 게 사실상 이제 2040 NDC나 2050 LEDS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유력한 기술을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감축 활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 이렇게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의 감축 정책의 강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 행위자들의 이제 감축 수단의 동원 방식이라든가 동원 강도, 이런 것들은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정부의 감축 수단이라는 게 여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배출권 거래제도 거의 지금 3기 이후에 그대로 있고, 사실상 강화된 게 전혀 없죠. 4기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3기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놨기 때문에 최소한 후반기에는 할당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해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제일 중요한 감축 수단인데 바꾼 게 없었고, 나머지의 사항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직접 규제는 다소 강화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게 바꾼 게 없고, 제품 성능 규제와 관련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이 계속 커지고 있죠. 뭐 이걸 보면 현재 우리가 이제 가용할 이 기술 수준에 비해서는 사실 규제 수준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를 반증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목표만 계속 강화를 시켜놓고 말잔치만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정책 수단이 동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수단 쪽에서는 계획한 시기에 적절히 이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 노동시장 쪽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뭐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에 근거를 두고 그게 생산 방식의 변화, 앞에 이야기했던 캡을 씌우는 방식하고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많은 제조업들의 경우에는 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생산 방식을 바꿔야 되죠. 생산 방식을 바꾼다는 게 공정을 바꿀 수도 있고 사용하는 원료를 바꾸게 될 수도 있고 연료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이제 생산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전환 부분도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전환 부분도 사실 동일한 전기라는 생산품을 갖다 생산을 해내는데 이걸 생산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들어내던 생산 방식이 아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생산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죠. 그것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생산 방식의 변화와 관련된 근로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사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간접적인 영향은 더 그것과 둘러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영향은 보면은 관련된 근로자 규모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 철강 같은 경우만 보면 수산은 제철과 관련된 공정과 관련된 근로자는 사실 철강 제조업과 관련된 전체 근로자의 규모에 비하면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전체 근로자 규모를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부문도 배출 감소와 관련된 감축 수단을 쓰게 되면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는 현재로서는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와 관련된 생산 방식 쪽에 경쟁력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하락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생산물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크게 감축을 해야 되는 제조업 부문을 보면 대부분 국제 경쟁이 굉장히 심한 섹터들입니다. 이 직접 이제 고용된 근로자 숫자가 적은 영역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감축 기술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 전체적인 생산량 축소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조업 부분의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아주 작지만 장기적으로는 클 수가 있다. 그냥 커지는 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다음에 민간의 사실 기술 개발의 능력이나 아니면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장기적인 영향의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중간에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개입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런 부분의 경우에는 뭐 이 사이트 자체를 갖다가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전체를 갖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크죠.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그런 일이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석탄화력 발전이 폐쇄가 나중에 이제 나트스위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LNG 발전으로 전환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받는 근로자 숫자는 굉장히 많긴 한데 그냥 근로자 숫자만 보면 전체 석탄 발전 하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숫자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영역 전환 부분에서 오랫동안 유지되고 왔던 장기적인 이 산업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전력 산업 민영화라는 긴 흐름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새로 만들어지는 전력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 위주로 이제 인허가를 해주고 이러면서 이 전반적인 이 규모 자체는 크게 안 줄어드는데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에 있는 근로자들이 나머지 커지는 영역 섹터 쪽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질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양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사실상 잘만 관리하면 감내해야 될 수준에 비해서 훨씬 큰 영향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 현재 계획된 것으로 봐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생산물의 변화의 경우에는 네, 죄송합니다, 오상부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네, 2분 안에 끝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물하고 주로 운송수단인데요.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이 생산물의 변화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될 생산물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될 생산물이 이전에 만들었던 생산물하고 얼마나 많이 바뀌느냐라는 게 사실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의 경우는 보면 잘 아시다시피 동력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뭐 줄어드는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조금씩 이미 통계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사실상 정책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노동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전국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고용 쪽에 미치는 충격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답답한 상황인 거죠. 지금 목표하고 있는 리모델링 숫자가 이 정도 규모인데 지난 10년간 해왔던 거를 보면은 사실상 2030년까지 목표 달성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건축물 기준이라는 것도 2019년도에 있었던 거하고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5년이 지났는데. 뭐 그걸 보면 신축 건축물 쪽에도 이게 지금 노후가 돼서 사라지는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이 문양 그대로 있는 것보다가 사실 그 리모델링 해야 될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근데 신축 건축물 쪽이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건축이 된다면 숫자가 안 바뀌거든요.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노동시장 쪽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상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량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지금으로 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량의 변화에 의해서 전반적인 노동 수요 영향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쪽에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걸 하려면 이제 기술개발 쪽에 정부에서 많은 자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훈련과 관련된 투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미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예상을 하고 그와 맞춰서 지금 장기간 교육훈련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예상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은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소비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 변화에 따라서 이제 수요 감소가 있을 수는 있죠. 이거는 이제 뭐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건데 이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 신규 펀드를 만들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미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한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상보 본부장님. 그럼 바로 두 번째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남태섭 사무처장님께서 노동자가 바라보는 정의로운 전환에서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력연맹 사무처장 남태섭입니다. 예, 오상봉 박사님이 탄소 중립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발제를 요청받은 거는 노동자가 바라보는 정의로운 전환, 쟁점과 과제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쟁점과 과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제 오상봉 박사님께서 탄소 중립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거는 전환 부분이니까 전환 부분만 먼저 짧게 어떤 고용의 변화가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는 내년부터 해서 향후 10년 안에 절반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지가 됩니다. 다만 당분간은 아마도 LNG로의 연료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석탄에서 LNG로 연료 전환이 될 때 전체 발전 현장의 노동자의 43%가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LNG도 퇴출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서 고용의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는 차단벽이 있다는 겁니다. 유무연탄 석탄화력 발전소의 90%는 공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의 80% 이상은 민간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민간으로의 일자리 전환이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때 이 차단벽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돼서는 이왕이면 전환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쟁점과 과제를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어떻게 정부 정책이 돼 있고 또 법제도상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쟁점과 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자료는 좀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정부 정책 흐름을 쭉 다 좀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제가 정부 정책들은 좀 이렇게 흐름으로 넘어가면서 뒤에 이제 그 종합평가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 흐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2016년에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하면서 파리협정에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 등장을 했고, 물론 우리나라도 노동계에서 그 정의로운 전환은 일찌감치부터 소개를 했고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파리협정이 비준이 되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등장을 했고요. 2019년에 탄소사회 비전 포럼에서 대국민 사회적 논의의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시작이 됐고 이것이 향후에 탄소 중립 위원회로 이제 그 출범을 하게 됐죠. 그 탄소 중립 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애초에 2019년에 그 정부의 비전대로 처음에는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노동계도 한국노총 위원장 1인이 물론 그 당시에도 비판은 있었습니다. 민간위원이 77명인데 노동조합의 대표는 1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전환위원회에. 그 이후에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가 됐고 NDC가 발표가 됐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공정전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정의로운 전환 관련돼서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을 보면 21년도에 처음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대략 빨간 밑줄 친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직무전환이라든지 재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들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 인력 양성 방안이 21년도에 또 나왔고요. 이 또한 교육 내용으로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관계부처인 그 산자부에서 21년도 12월 달에 석탄화력 발전 폐지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1.5만 명의 15,000명의 석탄 발전 노동자들이 일자리 상실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 그에 따른 일자리 전환 지원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제가 빨간 박스로 해놨는데 송배전 공사 정비 분야 등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최대한 재배치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것이 재배치가 가능한 현실이 아닌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은 실효성은 전혀 없는 그런 그 대책에 불과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21년도에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에도 기후정의를 통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도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 노동자 등등 그 다양한 그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특별지구 지정이라든지 지원센터 설립, 기후대응 기금 설치 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돼서는 제가 문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기금의 용도에 명확하게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과 창출 지원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행 법령 중에는 처음에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그 개별법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타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으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23년 10월 달에 제정이 됐고요. 이 법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칙에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또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회적 대화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공간을 고용정책기본법에 있는 고용정책심의회 내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그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사회적 대화인지 물음표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6월 달에 개원을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 법령들을 좀 소개를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수진 의원이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탄소중립위원회에 있던 노동계 위원을 다 없앴습니다. 자리를 아예 없앴고 그나마 한 명 있던 노동계에도 못 들어가게 이제 되자 이제 이수진 의원이 탄소중립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노동조합이 탄소중립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제 법 개정안을 내놨고요. 산업전환 고용안정법과 관련돼서 노사 동수에 대한 그 노정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또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서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가 되는 당진, 보령, 태안 지역에 있는 어기구, 장동혁, 성일종 의원들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세 개 법 다 동일합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에 따른 어떤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두고 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지원 계획을 산업통상부 산자부 장관이 수립하게 한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산자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을 하고 여기에 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재정의 역할을 담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법이 좀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런 그 관련된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첫 번째 탄소중립 기본법은 제가 종이 위의 미사여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후정의라든지 정의로운 전환 명칙을 명시하고 있는 거는 저는 대단히 그나마도 진일보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이미 파리협정의 그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있고 우리가 그 비준을 하면서 시작된 법이기 때문에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부 정책은 주로는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보장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탄소중립 구성에서 노동자의 대표성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기후대응 기금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기후대응 기금이 지나치게 어떤 사업 범위가 넓고 또 수요 대비해서 불충분한 기금의 규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기후대응 기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종이 위에 미사여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애초에 정의로운 전환의 개별법으로 시작을 했지만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정의로운 전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사라진 법입니다. 그리고 너무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의 등 대상 범위를 확장을 해버리면서 실제로는 탄소 중립으로부터 비롯된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대화를 원칙으로 명시를 하고는 있지만 과연 고용정책심의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종 범정부 정책들이 있었는데 주로는 실효성 없는 전환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서 현실에서는 그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동자 인식과 노동조합의 대응과 관련돼서는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지금 근 한 3년간 각종 노동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의 그 연구 보고서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 내용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일일이 제가 소개드리지는 않고요. 시간 관계상 자료를 한번 좀 봐주시고요. 노동운동의 대응과 관련돼서도 여러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관련된 보고서들을 정리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응 현황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기후위기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거다라고 하는 대답들은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수립 시행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부정적인 그 인식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석탄 발전소의 노동자들의 과반 정도,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알고 있다가 31%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것은 향후에 관련 그 노동조합들의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고용이 보장될 경우에 탈석탄에 동의하는 비중이 증가를 하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필요로 하는 그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는 고용보장이 제일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그리고 세 번째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있었고 아까도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석탄화력 분야에서는 공공성 중심의 에너지 전환, 왜냐하면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와 신재생 에너지 일자리 사이에 공공이냐 민간이냐라고 하는 차단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공공성 중심의 에너지 전환의 요구가 추가된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그 전력연맹의 활동 중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리협정부터 시작을 해서 저탄소 비전 포럼에서도 사회적 대화로서의 거버넌스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노동자 대표성을 배제했고 그 상태에서 1차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노동자 대표를 배제한 탄노기 구성과 기본계획 의결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작년에 제기를 했고 지금 현재도 그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하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했다고 해서 노동조합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방법과 각각의 공간에서 사회적 대화는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각의 지역과 산업과 업종에서 중층적으로 사회적 대화는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요즘 이제 제기되고 있는 국회를 활용한 사회적 대화도 저는 필요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것 또한 단기적으로는 하나의 그 과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석탄 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22대 국회 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법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에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거버넌스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야만 하고요. 고용안정 사업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좀 명시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번째 사회적 대화가 그 절차적 정의였다면 저는 실질적 정의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ILO의 특별 결의에서도 사실상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절차적 정의로서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정부의 그 재정적 역할에 대한 주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도 두 번째 쟁점과 과제는 결국에는 실질적인 절차적 정의, 고용 보장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역할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핵심은 기후 대응 기금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대응 기금이 탄소중립기금법에 근거를 해서 22년에 처음 설립이 됐고 총 2조 4천억 정도의 규모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일단 기금 규모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OECD의 그 기후 위기 대응 기금이 평균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1.9%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0.1%에 불과합니다.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 너무 적고요. 그리고 이 사용의 용도도 너무 포괄적이고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기반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금으로서의 목적적인 기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대응 기금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그 과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 더 부족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그러면 이제 종합토론 시간인데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종합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좀 시간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 내용은 많고 좋고, 네, 또 저희가 시간 제약이 있고, 오늘 그 두 분 발제를 포함해서 노동과 관련된 정의로운 전환 주제에 대해서 네 분의 이제 토론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 토론자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요. 산업연구원의 기른선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의 박태주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발전 비정규직 전체 대표자 회의 이태성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석탄화력발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태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 금속노동조합 정유림 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토론 방식은 아마 토론자 여러분께 미리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발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4가지 토론 주제에 대해서 각자 한 3분 정도 핵심적인 내용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4개 주제에 대해서 전부 의무 방어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본인의 그 영역이 아니거나 아니면 앞에서 본인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
말씀을 하신 경우에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탄소 중립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오상봉 박사님이 발제하신 것 그리고 또 난태섭 사무처장님 그 발제 내용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했을 때 주로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많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우리가 항상 일자리 플러스 마이너스만 생각하는데 이 발전 공기업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다고 좀 말씀을 하셔서 이런 거 포함해서 그 탄소 중립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토론자 여러분의 간단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른선 연구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탄소 중립이 고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중간 단계 생산 전환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국가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와중에 하지만 이제 발전 얘기를 하면 석탄 화력 발전만은 가장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다라는 점에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물론 CCUS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LNG 부지 선정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본에 따른 그런 석탄 화력 발전 폐쇄가 그 예상만큼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집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석탄이 CO2 배출을 저희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또 고용이 또 보장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에너지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나머지 재생에너지라던가 뭐 원전이라던가 지어도 석탄 화력도 돌려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중간에 다양한 가능성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석탄 화력 발전 노동자이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구조조정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피해를 나누어지자에 가까운 개념이어야 하지 피해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은 좀 사회적으로 달성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화력이 폐쇄가 되는 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CO2 배출이라도 저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좀 어려운 그 난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분이 좀 관점을 가져가실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의에 포커스를 두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환에 포커스를 두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에 포커스를 두시면요. 원론주의로 가시는 거고요. 아주 강한 정의를 쓰게 되시는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정규직 노동자들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고용 보장의 방식으로 이것을 이제 해법을 타개를 해 나가시는 방법에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로 좀 포섭주의, 시리주의 또는 약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는 전환 과정에 좀 초점 많이 두실 거고요. 그럼 여기에 피해를 봤는데 그럼 대안이 무엇인가까지 포함을 해서 지역의 상권 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좀 마일드한 보상 체계 혹은 새로운 대안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하는 대신 이제 혜택을 누리시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의와 전환 측면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그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박태주 선임연구위원님. 네. 예, 박태주입니다. 그 기후위기 그 대응 과정 아니면 탄소 중립 실현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영향은 첫째는 크게 보면 일자리의 양, 두 번째는 일자리 질과 그 노동 조건, 세 번째는 그 생산 과정의 변화에 따르는 노동 방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 과정에서는 중간에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그 통상 환경의 변화와 같은 매개 변수가 그 작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산업에 따라서도 그 대응 그 영향이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으나만도 재생에너지나 그린 리모델링 같은 부분은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만 내연기관차나 시멘트, 특히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부분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노동자들에서는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도 사회적으로서는 어떻게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과 재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사실상 심각한 상태 속에서 그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또는 전환이나 전직이나 재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기론 전환은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전환 정책, 더 나아가서 기후 전환 정책과 사회 안전망 정책과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태성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남태섭 사무처장님 잘 설명해 주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탄소 중립 패러다임 전환과 R&D 에너지 전환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나 비정규직단이라고 하는 1차, 2차, 3차 하청업체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LNG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69%가 전환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규직들 같은 경우도 46%가 전환이 불가되기 때문에 가장 아래에 위치한 노동자들의 고용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와중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용터인 발전소의 폐쇄에 무려 75% 이상이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기른선 도론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환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있고, 그 전환 과정에 공정한 노동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R&D 예산 같은 것들, 금융 지원, 산업계 지원 같은 것들로 채워져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 피해를 보게 되고 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데요. 무려 경제 피해 금액이 75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 2만 명, 가족까지 하면 대략 한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위기에 처해 있다. 보령화력발전소가 폐쇄됐을 때 인력위가 22년도에 폐쇄가 됐는데요. 보령의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인구가 무려 3천 명이 인력위가 폐쇄되면서 줄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큰 붕괴가 예상되고 있다. 이 노동정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지역까지 붕괴되는 이 상황을 과연 어떤 정책으로 채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해법을 내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 노동자, 지역, 그리고 많은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전환 대책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코멘트는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유린 국장님. 네. 네, 저는 자동차 부품사 종사 노동자들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21년에 NDC 상향을 했을 때 한 4개월 전쯤에 그 자동차 부품사 지원 정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1,000개 기업을 이제 내연기관에서 산업전환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지원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그러면 부품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대략 한 22만 7,800명 정도로 추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23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사 종사자 수를 24만 3천 명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상봉 선생님께서 아까 그 부품사에 대한 인력 조정, 구조 조정 이야기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통계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잡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글로벌 완성차 차원에서는 대략 2,000명씩 구조 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완성차 기업들이 구조 조정에 있어서 실제로 기존에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했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떠나서 현재의 전환 정책에 있어서 구조 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판단이 오락가락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은 사실 코로나19 때의 생산이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정체되고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혹은 이제 급격하게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더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탄소 중립에 있어서 수송수단에 있어서 배터리 전기차가 늘어났을 때에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것이 상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생기고 있는 미래차 부품 생산 일자리에 있어서 과연 거기가 양질의 일자리인가라고 했었을 때
기업들이 실제로 생산하는 물량도 적을 뿐더러 완성차로부터 받는 이윤도 적기 때문에 이것을 자회사라든지 법인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내하청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쓰면서 오히려 미래 일자리는 불안정 노동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정적 영향이 크고 문재인 정부는 청기 기업을 지원하겠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도 그런 얘기를 펼쳤지만은 전환계 정책이 개별 기업을 이제 전환을 돕는 단사 위주의 정책으로 가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그 차단벽의 내용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밖에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주로 주제가 이제 전환 부문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그러니까 탄소 중립 사회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영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두 개 분야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두 분 또 토론자께서 사실은 이게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자연스럽게 이게 정부의 정책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 발제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2021년에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전후로 해서 정의로운 전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그때 종합대책도 수립하려고 했었고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도 그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던 와중에 좀 이게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상당히 그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보기가 어렵다. 문서로는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 수요 또는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또 사업 전환의 수요에 맞는 대책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국가 탄노기에서 기본계획 이행 점검 결과에서도 보면 사실 이게 정의로운 전환인가라고 할 만큼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그 정부의 그 정의로운 전환 정책 계획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까 발제문에서 기금 재원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돌겠습니다. 네, 기른선 박사님. 네. 저는 이게 주제별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건 줄 모르고 아까 앞에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가버넌스 얘기는 뭐 크게 하지 않았으니. 거버넌스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네, 이 두 번째가 지금 정부 정책과 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 토론 주제가 거버넌스 사회적 대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그냥 정의로운 정책과 계획,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라던가 고용부 양쪽 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펼쳐가는 것을 지역의 관점에서 펼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한 원론주의적인 그 공정을 강조하는 그 흐름이 아니라 전환을 강조하는 이런 느슨한 개념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가는 그런 약한 개념의 관점에서 좀 더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상황이 급격히 바뀌는 순간이 도래하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석탄 화력 발전이 정말로 몇 개가 폐쇄가 된다. 이런 게 정말로 이제 가시화가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이 조금 더 핀포인트로 이 석탄 화력 발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좀 세워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좀 느슨한 관점에서 지역 전반적인 전환을 목표로 좀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정의로운 전환 대책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박태주 박사님 그 접근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주 박사님. 예,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도 크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일자리와 관련한 일자리 양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 질 그리고 어떤 그 노동 과정의 변화에 따르는 숙련 어떤 정책. 이 첫째는 없죠. 두 번째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로서의 어떤 그 거버넌스가 현재 전혀 형성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없다고 봐야 한다.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노동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산업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산업정책은 기후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기후정책, 산업정책,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노동정책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노동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석탄 화력발전소는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도 민간 주도의 그나마 부족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고 특히 그 정유림 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도 자동차 부품 산업 하더라도 부품 산업 전환 정책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죠. 인력이나 기술 또는 그 재정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한 가지는 부품사들이 그 아리백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재생에너지를 조달해주는 방법조차도 없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재라고 한다 그러면은 산업 전환 정책의 부재가 전환 정책을 막는 딜레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포럼 주제가 이제 여러 그 정의로운 전환 영역에서 주로 이제 노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노동 전환을 얘기를 할 때 사실 노동 전환이 그냥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그 산업 전환 정책, 그다음에 탄소 중립 정책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태성 간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정책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자본에게 개방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핵발전소를 3기를 추가 건설하고 SMR도 1기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석탄화발전소 폐쇄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탄화발전소가 폐쇄되니까 지역과 아까 말씀 노동자 고용 안정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니 이 폐쇄 지역에 소형 SMR을 짓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지역에 또 다른 그 피해를 넣고 그것을 외부하겠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공공연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마들이 굉장히 많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고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민간 석탄화력발전소가 동해권에 엄청 많이 지어졌습니다. 고성 SK라든지 강릉 GS 안림발전소, 포스코 블루파워 같은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되고 있는데 민간이 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국가 소유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고 24기의 LNG 건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LNG 발전소 역시 3분의 1 정도의 수요밖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문제가 그렇게 큰 완화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과정에서 LNG 직도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3대 민간 발전사가 있습니다. 이 역시 SK, GS, 포스코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2조 4,500억에 달았습니다. 한전과 발전사는 계속 영업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이 영업 적자로 인해서 협력업체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민간의 LNG 발전소들은 굉장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국부인 전기를 해외 자본과 대기업에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로 이 방파제의 필요성이 이제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주체로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발전 5사, 노동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기업, 환경단체, 지역, 국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공공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할 때가 왔다. 77개의 해상풍력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생에너지를 91%가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라고 하는 발전사와 지역의 SPC 형태로 9%밖에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대자본에게 그 공공의 재생에너지를 맡겨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왔고 이런 역할에 대한 논의들을 지금 빠르게 시작할 때가 왔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전환 부분에서 새로운 영역인 재생에너지 이제 공공성을 강조를 해주셨고, 그것이 이제 전환 영역에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정유린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까 좀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도 있고 해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의라는 부분에 너무 좀 집중할 수 있다라고도 보이지만 금속노조는 2021년에 국민동의 청원을 하면서 입법 제정 운동을 한번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목은 기술 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공동결정 법안이었습니다. 즉, 아까 박태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의로운 전환이 산업전환 정책과 혹은 노동전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었고, 또한 발전 부분에서 아까 남태섭 그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자동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기술 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은 무엇인가라는 개념에 있어서 법안 제정이니까는 접근을 해 들어갔었는데요. 사실 이제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보호나 구제, 사회적 부담을 이제 중심으로 개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설정되면 사실은 그나마 조직 있는 집단인 노동조합 정책도 정책 설계나 이행 평가 과정에서 들러리가 혹은 시의 대상 밖에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나가는 과정으로 좀 정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대등한 참여 보장부터 혹은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에너지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나 계획이 수정야라기보다는 전면적으로 좀 재설계되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지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노동정책이 산업정책의 하위에 좀 위치져 있고 또 고용안정지원책 수준으로 많이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후적 지원 대상으로밖에는 위치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채섭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대화의 기구가 불명확하고 이런 것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출발점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은 부품 산업에 있어서는 최근 정부가 7월 달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진흥법이라는 것을 좀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고 이것은 산업통상부가 주관이 되는 법입니다. 이 법에 있어서는 사실 미래자동차 전환이 수송 분야에서의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술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과 명확하게 연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 영향 평가 이런 법안이 제정되고 기본 계획을 설계했었을 때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영향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금속노조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당연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략회의에 있어서도 노동계는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법은 이 산업전환 지원에 따른 고용안정지원법이 국회 소관의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보고되어야 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그냥 산자부에서 정부가 그대로 시행하면 되고 산업생산자원위원회에 전에 보고가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까 금속노조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했지만 한국노총 금속노련도 동일하게 좀 문제의식을 갖고서는 함께 정부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과 관련해 부품산업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전혀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우리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고용 역량을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자라는 게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모든 아마 대체교도 다 담겨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부터 어떻게 보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을 좀 같이 연결시켜서 이게 접근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토론 세 번째 주제 거버넌스, 사회적 대화 체계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에서 탄소중립 전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한다가 1번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까 이제 그 남태석 처장님 발제 자료에 잠깐 비쳤는데 저희가 일기 이제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공정전환 분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정전환 분과에서 이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사회적 대화 채널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는 대부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그 채널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는데 실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안에 여러 의제들이 있고 이 노동 문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다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탄노기가 키를 지는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채널로서 이 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탄노기와 경사노위가 어떻게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냐라는 게 1번 과제였고 그것이 이제 지역으로 가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또 지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또 그 위원회 간의 협력 체계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뭐 위원회도 많고 한데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뭐 거버넌스, 사회적 대화 채널 구축 관련해서 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른선 박사님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좌장님께서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석탄 화력발전소 분들이 계시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산업부랑 얘기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발전소들이 공기업의 형태로 많이 있고 그것들을 에너지 전환 정책 전체적인 흐름에서 관리하는 것이 산업부이기 때문에 그 기업주랑 얘기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산업부랑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업이라던가 이런 고용 안정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역사회의 위축 같은 것은 아무래도 지자체 쪽으로 좀 그 얘기를 하셔야 그 각각의 가버넌스들이 갖고 있는 달성해야 되는 목표뿐만이 아니라 그 관심사죠. 관심사와 법적 근거뿐만이 아니라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시려고 한다면 고용주가 해결해줘야 되는 건들은 모으셔서 산업부로 그렇게 해서 고용 유지를 최대한 확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그 노동적 지위를 가지게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슈들을 모아서 고용노동부로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의 위축, 상권의 위축 이런 것들도 분리하셔서 지자체 쪽으로 이렇게 토픽을 가져가셔서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나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문제들을 지원을 협조를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문제 해결 측면에서 좀 통합적인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슈별로 어떻게 우리가 그 거버넌스를 만들 것이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태주 박사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그 탄소 중립 거버넌스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 나이도 없이 노동자들이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단체 교섭을 생각할 수 있고 노사협의회가 있고 또 아니면은 기후정의위원회와 같은 노사 공동위원회를 꾸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사회적 대화도 있죠. 탄소 중립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단체 교섭 그리고 기업 차원의 아까 그 정균인 국장이 공동결정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기업 차원의 어떤 그 경영 참가 또는 공동결정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관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무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로서 아까 참 좌장 받으신 고재경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도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경제사회 그 노동위원회가
뭐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인 형태의 사회적 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남태섭 처장이 말씀하셨듯이 그 탄노위에는 현재 노동계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사실상 제 기능을 아니면 사회적 대화의 동력을 상실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남태섭 처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도 국회에서 혹시 기후특위가 구성되고 기후특위 산하의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일말의 기대는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어떤 그 탄노위에도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참가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와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전국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 산하에 배치되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는 현재 이야기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충남에서 새로운 모델 케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는 정도겠죠. 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수준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녹색 단체 협약을 맺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도 사실상 녹색 단체 협약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기업 차원의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도 유엔 환경계획도 또는 국제노총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회적 대화입니다. 그 녹색성장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정의론 전환해서 기후정의가 동등하고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산업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지원법에도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회적 대화는 그러한 움직임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특히 최근에 만들어진 산업전환이나 고용안정지원법은 정균인 국장에서 잘 말씀하셨죠.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 역량이 또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한 개입 역량이 그 고용정책 심의에는 갖고 있지 못하다. 그 지점은 결정적인 한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태섭 처장께서 노사동수로 말씀하셨습니다만도 노사동수도 중요하지만은 고용정책 심의회의 정책적 위상이 정의론 전환을 다룰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하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그 다양한 차원에서 거버넌스 체계 말씀해 주셨고 기후특위에 일단 희망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유린 국장님. 사실 민주노총이 많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저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릴 수밖에 없고 아까 저희가 공동결정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사회적 대화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제 집행하느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그럼 그것을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기구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은 탄중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무원과 나머지 이제 사회계층 대표성이 반영되는 대통령에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면은 저희는 공무원과 예를 들어 노동계위원 그리고 사용자단체위원, 산업전환 혹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취약계층 혹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안을 제출한 바는 있다. 그래서 동등하게 구성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럼 거기서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에 종이 위에 남아있는 좋은 미사역으로만 남아있지 않으려면은 사실 정말 그 산업이 변화하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영향을 받는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것이 미치는 고용과 임금과 노동 조건의 영향에 있어서는 개입할 것인가를 같이 노동자가 사업주와 함께 공동 결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속노조는 그래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그런 이제 전환에 있어서 공동 결정을 한다라는 문구를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부품사 같은 경우는 단사에서 노사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 영향이 크지 않거든요. 원청, 즉 이제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어떤 이제 제도를 가지고 부품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 차원의 전체 공급망 정체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그 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상적인 형태의 거버넌스가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노동계에서도 지금 민주노총이 공식적인 어떤 거버넌스에는 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한노총만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탄소중립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동일하게 노동정책 담당하는 부서, 경제정책 담당하는 부서, 탄소중립 담당하는 부서가 전부 내 것만 보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의로운 전환에 시급한 그 영역이 있을 거고 그 영역부터 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아까 정의로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거버넌스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거버넌스를 만드는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만들어 놓더라도 또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투트랙 접근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토론 주제는 좀 포괄적인데요. 오늘 네, 조금 더 말씀해 예. 네, 제가 의견을 안 내서 제가 뺐나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그 연구 영역 보고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한 3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다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민주노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으로. 잘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도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통해서 노동자한테 재정 지원을 무려 53조 6천억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그 과정에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탈석탄 위원회들.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노동조합이 3명이 들어가 있고 환경단체, 그다음 산업계, 그다음에 지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그 기금을 마련했고 아까 남태섭 사무처장이 말씀하셨던 지원 체계를 아주 촘촘히 마련했던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그 3월 14일에 국회 도서관에서 나온 프랑스 사례가 최근에 또 발표된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프랑스도 3,020만 유로를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빠르게 법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사정을 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했다는 것들을 주목할 사례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규모로 폐쇄되는 계획에 따라서 제한도 하긴 했는데요. 물론 노동자 생계 지원과 재교육, 재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들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태섭 사무처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2대 국회 기후특위를 지금 요구하는 내용들을 양대 노총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발전소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는 공공운수와 한국노총의 공공노련 소속의 그 노동조합이 지금 공동투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 25일에 시행됐던 고용정책 기본법이라고 하는 산업전환에 따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노사동수로 참여하는 것들을 21대 국회 부대 의견으로 남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4월 25일 날 시행됐지만 단 한 차례 이 회의가 열린 적도 없고 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했을 때 노사동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 논의하겠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수동적인 이런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논의를 더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 파편에 대한 주무부처를 통해서 산업부, 고용노동부, 예산 딸 때는 기획재정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을 마련해서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한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정책 속에서 모든 부처가
아우를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관련해서 여러 이해 당사자 얘기를 할 때 정부 부처는 또 하나로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처 간에 정말 칸막이가 굉장히 심해서 그 부처 간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어디로 할 것이냐 논란도 굉장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부처가 이런 걸 다 아우르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거버넌스를 논의를 할 때 이제 여러 그 다층적인 측면에서 다면적인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이 대화 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며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주로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계속 이번 국회에서는 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보다는 아무래도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라도 좀 체계를 만들어야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11시 35분 정도 되는데 토론 마지막 주제가 조금 굉장히 좀 브로드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의 역할 또는 뭐 노동자 주도의 이제 모범 사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을까? 노동자 주도의 모범 사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아까 이제 그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는 해외에 좋은 사례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아니면 뭐 희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것과 지금 사전 질문이 한 5개 정도 들어온 게 있어서 같이 좀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부 종합적인 어떤 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다 토론자분들하고 발제자분들한테 미리 이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전 질문이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화력발전소 근로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고용 보장이 가능한가? 그 아까 그 남태석 사무처장님, 이태성 간사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지금 이제 민간 자본 위주로 에너지 분야가 재편이 되면 일자리가 한쪽에선 줄어들고 한쪽에선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연계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 전환에 대한 정부의 대책 재원 이거 아까 좀 논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노동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냐 그러면 대부분 오늘 토론자 여러분께서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또 비슷한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일자리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이거는 또 거버넌스와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3개 토론 주제하고 다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토론자분들께서는 요거 전반적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사전 질문과 관련해서 좀 내가 이 정도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사정이 늘 항상 목표로 하는 게 같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노동자와 사측의 이익이 제로섬 상황에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어디를 긋느냐의 문제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약간 오픈해서 본다면 이 정의로운 전환은 법적인 그 근거도 그렇고 정부 부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이신 노동자들도 그렇고 그 큰 틀에서는 지향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한 전환을 하되 그 과정에 있어서 좀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끄럽게 이어져 가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 계층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 대책까지 뭔가 지원 대책, 보상 대책 혹은 이전직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패키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사실은 같은 걸 갖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라던가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은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를 좀 돌파하는 방법이 법을 더 만드는 방식으로 된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는 사실은 다 있어요. 그거를 잘 구현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작동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하나 조금 모범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그냥 좀 공유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해상풍력단지 부지 선정을 하는데 만약에 정부 부처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한다면 이제 산업부 관점에서 이제 어디가 에너지 효율, 발전 효율이 있는가, 해저 지형에 관련돼서 안보의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해수부 쪽의 의견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기술적인 부분만 고려를 해가지고 해상풍력단지를 이제 선정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황금어장 부분에 그
풍력 반지를 설치를 해버리면은 어민들의 조업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좀 이렇게 지지부진되면서 약간 얘기가 되지 않는 듯 했다가 그게 최근에 돌파가 됐던 게 그 과정에 있어서 그 환경연구원 그 조공장 박사님께서 하셨던 역할이 좀 크신 걸로 알고 있고 에너지공단의 의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해줬던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민분들이 지도에 여기는 절대 안 되는 지역, 여기는 타협을 할 수 있는 지역, 여기는 설치해도 무방함. 이거를 1, 2, 3, 4, 5번으로 표시를 해주셨어요. 무조건 모든 곳은 다 안 됨이라고 했다면 어떤 의견도 반영이 아마 안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 하지만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해도 무방한 부분, 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협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지도에 그거를 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민분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최선의 대안으로 반영이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만약에 제로섬 문제라고 한다면은 강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으로 좀 돌파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 쪽에서도 그다음 고용부 쪽에서도 지자체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한다,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해서 뭐 어디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의 디테일들만 좀 만약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 측에서도 다양한 그 안에 층위를 구성을 하셔서 절대 사수해야 되는 부분부터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한 부분까지 이거를 영역을 좀 나누어서 이제 대화에 참여를 좀 해주셔야 그 중간 단계의 그 최종 결과물을 좀 이렇게 얻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화와 타협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태지 박사님. 예, 지금 질문은 노동자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고, 이게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전 질문의 마지막 노동조합과 그 시민단체 날째. 어떤 협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저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말 그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바람직한 전략의 개념인가에 대한 생각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정의로운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는 그 반대부터 현상 유지, 심지어 체제 전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 토론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일자리 보장이라는 굉장히 협소한 분배 투쟁의 영역으로 바뀌어버리는 한계를 갖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동자들은 그러면은 일자리만 보장되면은 다른 어떤 문제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노동 운동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도 저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는 전제되어져 있는다. 큰 흐름은 노동자들이 탄소 중립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체로 역할하는 것이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삶의 질, 하다못해 그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노동자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다. 단순히 탄소 중립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탄소 중립 실현의 주체로서의 역할도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전환을 말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대공장뿐만 아니라 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까지 아니면은 주유소나 정비업체와 같은 관련 산업의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조합과 기후단체 사이에 연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동조합이 경제적인 어떤 이해 문제만 응대할 것이 아니라 탄소 중립의 실현이라는 사회적인 의제까지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노동조합과 기후단체 사이의 연대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공도로 우선 급한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이 가능하겠다. 두 번째로 토론이나 어떤 그 간담회 또는 피켓 시위, 집회와 같은 공동 대응도 아니면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노동조합이 기후단체가 갖고 있는 기후정책의 역량에 대한 강점, 그리고 사회적 정당성과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기후단체가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노동조합은 노동자 대중성이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현장성의 문제, 또는 때에 따라서는 재정과 인력에서 노동조합이 유리할 때도 있다. 이 두 개 단체의 강점을 살려서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공동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의제를 또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태성 가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75%가 자신이 일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 80%가 국가가 그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주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5월 28일 날 파업을 했습니다. 하청업체, 1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파업을 했는데요. 그때 주요 요구를 협력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총고용 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협력사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발전소가 폐쇄되기 때문에 경영상으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청이라고 하는 발전사에 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논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를 만났더니 발전사가 무엇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너희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것은 오히려 정부에 가서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정부를 또 만났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재취업과 재교육 잘 지원하는 대책 마련해서 해고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되는데 2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데 정부의 대책이고 원청이라고 하는 발전사의 대책입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최근에 다시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을 했는데요. 김영균 노동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김영균 노동자가 일하는 석탄 그 운송 설비에 있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인력이 무려 89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균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3년 안에 퇴사를 한 사람이 무려 490명입니다. 890명이 일하는 일터에서 3년 사이에 490명이 일자리를 나갔습니다. 무려 50%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 전력 생산의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정책적인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러한 대책들이 지금 빠르게 마련돼야 된다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시민사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햇빛과 바람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생에너지를 만들고 확대하는 정책을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법과 그다음에 발전호사 통합법을 통해서 이 재생에너지로 하는 그 역할을 발전호사가 하고 한전이 하고 협력사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자라는 시민사회와 함께 연구영역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런 대책들을 지금 같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일임 국장님.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가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 혹은 탄소 중립에 있어서 능동적 주체로 돼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대량 생산 혹은 대량 소비 여기에 있어서 최적화되어서 되어 있는 이 생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개입을 할 것인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모색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남태섭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21년에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잘 모른다라고 했었을 때에 사실 그때
노동조합에선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산업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공동선언을 가져가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도 막상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 있어서 정말로 이제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좀 더 기후위기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의 경로를 쭉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한편으로 드리면서 금속노조에서는 올해 그때 간부를 대상으로 한 600명 정도 해서 정의로운 전환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성찰부터 해서 혹은 노동조합의 녹색 단협 만들기 이런 활동들을 좀 펼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가 합의 지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태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재생 소재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탄소 배출 저감에 있어서 좀 더 나아가면 오염 관리나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직무, 일자리가 분명히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부터 사실은 노사가 같이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로 창출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이제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든지 해고가 쉬운 노동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가져갈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남을 줄 알았거든요.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토론 주제와 사전 질문 포함해서 네 분 토론자 분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참여하신 분들 채팅방에 의견 올라온 거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없던데. 예, 없습니다. 너무 그 사전 질문을 잘 뽑으셨나 봐요. 참석하신 분들이 묻고 싶은 그런 의견들을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전반적으로 토론 포함해서 발제하신 분들께 잠깐 한 2분씩 정도 시간 드리고 그다음에 박현정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제해주신 오상봉 박사님부터 한 2분 정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중립의 노동시장 영향이라는 건 결정론적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어떤 정책이 어떤 식으로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거와 동일한 상황이나 더 나은 상황에 놓이도록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더 나은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이 결합이 당연히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모자라면 사회정책 쪽에 지원이 같이 붙어서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의지가 없는 사람이 전과 같은 상황으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다음 상황은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예상이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능한 상황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정부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와 관련해서는 거의 말씀이 없었지만 사실 정의로운 전환 특구의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하고 산업부 장관이 같이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책이 어떻게 갈지 사실 예상을 못 하겠어요. 컨트롤 타워를 말씀하셨지만 산업정책은 산업전환은 산업부, 노동전환은 노동부 돼 있고 컨트롤 타워가 기재부예요.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된 대로 보면 전혀 안 움직여요.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근데 지금 정의로운 전환 특구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상황이고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 현재로서는 제일 큰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전환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에너지의 이 전기화가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어 왔고 우리가 지금 과거에 NDC 상영하면서도 이미 발표를 했지만 전기화는 2050년까지 계속 가속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발전 용량당 고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발전 용량당 고용 규모가 줄어든다라도 발전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근데 문제는 계속 이 토론자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전체 숫자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대량의 피해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현원 관리를 통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굉장히 큰 문제가 이미 드러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나중에 대응하는 건 사실 뭐 이미 늦은 일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린 내용이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탄소 저감과 관련해서 EU가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EU가 드라이브를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이미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EU 안에는. 정치사 규모도 상당하고 여기서 생기는 부가가치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자리가 이미 상당히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잘 안 하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외국 컨설팅 펌이 이쪽으로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태섭 사무처장님.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저희가 이제 좀 놓치는 게 그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그 논의들이나 이렇게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외국의 사례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그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한국적인 현실에 대한 그 탐색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 유무연탄 발전 설비의 90%는 공공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이제 해외와는 다른 특성이거든요. 이런 특성들을 전제하지 않고서 이제 해외의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대입을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적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 현장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을 때는 산업부를 찾아가야 됩니다. 산업부에서 전력산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들, 뭐 전력산업 수급 기본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계획들을 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부의 그 역할을 우리가 배제하고서 노동 현장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고재경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탄소중립위원회 1기 때 그 공정전환 분과하면 산업부는 안 옵니다. 이거는 저희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노동부와 환경부에 떠밀지 안 옵니다. 아주 어렵게 한번 온라인으로 줌으로 한번 참여하게 했는데 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답을 안 해요.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한국적 현실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길을 찾지 못하는 저는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 폐지 지원법, 지역 지원법에 제가 이제 특징적이다라고 했던 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두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방법. 그게 결국에는 물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봤을 때는 산업부가 전면에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저는 답이 나올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한국적 현실에 대한 거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환 부문의 그 노동의 변화가 지금은 계속 어쨌든 뭐 가장 직접적이니까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 문제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 또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 외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전력산업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얘기들을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 전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등 기타 정비까지 해서 발전 산업의 전반적인 이 산업 구조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산업 구조의 변화에는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노동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산업과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전력 산업 부분에서는 석탄 발전 폐지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제 너무 그 문제에만 좀 집중되는 것도 저는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끝으로 일단 22대 국회에 올라가 있는 석탄 발전 폐지 지역 지원법 제목은 이제 지역 지원법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좀 더 거버넌스 측면이든 아니면 기금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어떤 그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찾는 방법이든지 간에 이 법이 좀 제대로 자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게 좀 구성이 되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이제 제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후위기 대응 기금의 이 문제점을 좀 극복해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확보될 수 있는 과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정의로운 전환 포럼 두 번째로 열렸는데요. 굉장히 노동 전환과 관련해서 또 관계에서 산업 전환 정책이나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5차례 그 포럼 이후에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좋은 그 내용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박현정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1차 지역, 2차 노동, 그 다음에 3차가 기후정의입니다. 그 3차 정의로운 전환 포럼 기후정의를 향해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다라는 일정이 정해져서 광고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9월 26일이고요. 여전히 온라인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여하신 분들 많이 다시 한번 뵙길 희망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10월에는 산업계와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오늘 국회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도 국회하고 그 기후특위가 만들어주는 국회랑 같이 마무리를 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환 포럼도 온라인이었는데 이거 정리하면 아마 3차 포럼이 시작될 때 아마 온라인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지금 1회 정의로운 포럼 영상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우리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